아니,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약이 오히려 우리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약의 종류는 늘어가고 우리는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으니 괜찮겠지 생각하며 믿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을 경험하면서도 설마 내가 먹는 약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매일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실 수도 있는 8가지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약들이 어떻게 우리 심장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단순히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약들 중에서 우리 심장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바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진통제 말이에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두통 등으로 고통받을 때면 이 약만큼 빠르게 통증을 잠재워주는 게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흔해서 그저 진통제 정도로만 생각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지만 동시에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우리 몸의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하고 이는 심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매일같이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들어 만족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고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김 할머니의 경우 꾸준히 복용하시던 진통제가 혈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통증 때문에 드시던 약을 끊으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내게 맞는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시라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고 다른 진통제로 교체할 수 있는지, 혹은 약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약은 바로 코막힘 약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가 막히고 답답할 때 콧물을 멈추고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을 찾게 되죠. 약국에서 파는 종합 감기약에도 코막힘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막힘 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예를 들어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니레프린 같은 성분은 우리 코 안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이 코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다른 혈관들까지도 수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 또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 선생님은 환절기만 되면 코막힘이 심해 항상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셨고 병원에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평소 혈압이 높지 않던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 코막힘 약을 과하게 복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흔하게 생각하는 코막힘 약도 우리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코막힘이 심하시다면 약 대신 스팀 흡입이나 따뜻한 물로 코를 세척하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거나 약사나 의사에게 심장 부담이 적은 다른 약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약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무서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꼭 필요한 약으로 쓰입니다. 단기간 복용 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올리며 체내에 나트륨과 수분을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은 만성천식 때문에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고 계셨고 가끔 심한 염증 때문에 경구 스테로이드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었고 심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스테로이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박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꼭 필요한 약이지만 복용 중이라면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최소 용량으로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현재 복용량과 기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먹을 수 있는 약들도 우리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야, 이제 네 번째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특정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고 혈당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약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물, 예를 들어 로시글리타존이나 피오글리타존 같은 약들은 일부 환자에게서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우리 몸의 수분을 축적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펌프질해야 하는 혈액량이 늘어나 심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 혹은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 선생님은 수년째 당뇨병으로 특정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어 만족하셨지만 언젠가부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숨이 가빠지고 발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 기능이 약해져 심부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당뇨약을 다른 종류로 변경하신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당뇨약 중에 이런 계열의 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현재 상태에 맞는 최적의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약은 바로 특정 나트륨 함유 제산제입니다.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때문에 자주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산을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일부 제산제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이는 혈액량을 늘려 심장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부전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 식사 후 속쓰림이 잦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상 제산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잘 관리되던 혈압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드시는 제산제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셔서 성분을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다른 제산제로 바꾸거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속쓰림을 관리하자 혈압이 다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산제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나트륨 함량이 낮거나 나트륨이 없는 제산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약입니다. 바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이 약은 주로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로 인한 행동 장애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약물들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심혈관 계통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치 증가, 그리고 혈압 상승 등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모두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약물의 부작용에 더 민감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인해 특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 복용 후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점차 체중이 늘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를 변경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과 심혈관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은 절대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되는 약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가지 약입니다. 일곱 번째는 호르몬 대체 요법입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잠을 설치는 등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호르몬 대체 요법은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호르몬 대체 요법이 심장마비, 뇌졸중,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위험이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위험과 이득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미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고 계신다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치료법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약은 남성 호르몬 보충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분들도 기력 저하나 성기능 저하 등 갱년기 증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고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충제는 활력을 되찾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전 위험이 있는 남성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고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통증과 숨 가쁨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남성 호르몬 보충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성 호르몬 보충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약을 복용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위험과 이득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특정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약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심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드실 수도 있는 8가지 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부터 코막힘 약, 스테로이드, 특정 당뇨병 치료제, 나트륨 함유 제산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여성 및 남성 호르몬 보충제에 이르기까지
이 약들이 우리 심장에 어떤 방식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았죠. 이 모든 약들은 각각의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약에는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존재하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약들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영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들 중 여러분이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혹은 가족 중에 복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제가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혹시 제 심장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다른 질환, 그리고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겁니다. 때로는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약물 복용 기간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중요한 지식 중 하나입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여러분의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다리나 발목이 붓는 등 이전에 없던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